서민에게 유익한 법 이야기 서유기 진행을 맡은 박지훈 변호사입니다. 법이 뭐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주 삶에 필요한 법 얘기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패널분을 보니까 와 엄청나게 지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두 분은 이제 법 쪽에 좀 알지만 변호사계의 대표 미녀 두 분하고요. 또 기자계의 대표 미녀. 제작진들이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쁜 분들을 모셨는지. 좀 일초간의 딜레이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민요군단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변호사님들 너무 우리 이지상 기자도 미녀인데 박지훈 변호사님은 여기 왜? 제가 왜 이걸 맡게 됐는지 몰랐는데 가만 보니까 제작진 신경 쓴 것 같습니다. 미녀와 야수 컨셉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군요. 어차피 제가 어떻게 진행 사투리도 좀 심한데 진행을 맡게 될지 몰랐는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맡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니 박 변호사님 덕분에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분위기 그대로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법, 먼저 이 아나운서 출신 법조인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소개해 주시죠. 법 기상도, 오늘은 일명 웨일다잉법입니다. 1997년 존엄사에 대한 화두를 던진 보라매 병원 사건과 2008년 김할머니 사건을 통해 실제로 법안 발의 여론이 확산되면서 살짝 해가 뜨는 것 같았는데요. 아뿔싸,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래도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각계각층의 입장이 합의되지 않아서 몇 년간 흐림과 비를 계속해서 오갔습니다. 하지만 남쪽에서 순풍이 불어오듯 웰다잉법은 다시 맑은 상태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유인즉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확실하게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쾌청한 날씨가 얼마나 지속될지 한마음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법 기상도였습니다. 아나운서 같이 잘 설명하셨네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웰다잉법이라 그러는데 좀 이름이 사실 법명이 상당히 깁니다. 정확하게 법명이 뭐죠? 정식 법명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으로 결정에 관한 법입니다. 29자예요. 29자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그걸 다 외우시다니 역시. 사실 외우지는 못하고요. 사실은 그냥 금방 본 거죠. 네? 이런 거 맞습니까? 일단은 우리 변호사들도 이 법명이 너무 길어서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웰다잉법 하면 더 알아먹기 좋은데 웰다잉 뜻이 뭐죠? 웰다잉이라는 게 이게 잘 산다는 게 웰빙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건 웰빙이니까 죽는 거를 좀 아름답게 삶과 이별하는 것을 웰다잉이다 웰다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문법에 맞습니까? 사실 뭐 제가 영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외국에서는 이 관련된 법이 액트 위드 디그니티에서 존엄사라고들 하고요. 웰다잉은 우리가 지금 알아먹기 편하게 그렇죠. 이해하기 편하게 사용하는 그런 단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들어보니까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백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려고 오거든 안 간다고 전해라 이게 생각이 나는데요. 커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백세의 인생이라고 아주 유명한 노래인데 요즘에 네, 뜨고 요새 있는 노래 맞죠? 그 노래 요새 모르시는 분 없죠. 네, 노래의 가사처럼 좋은 날, 좋은 시간에 그죠? 편하게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은 모두의 소망이 아닐까. 우리 옛날에 이렇게 그런 말 생각합니다. 하잖아요. 막 100세까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그렇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원하는 게 그게 그거죠. 웰다잉 같은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법 자체가 정말 통과되기까지는 정말로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이 법이 이게 문제됐던 게 옛날에 사건이 있었죠. 네, 맞아요. 보라매 사건, 보라매 그쵸. 병원 사건이라고 이제 의료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이게 좀 오래된 일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97년도였어요. 97년도에 한 50대 남성이 이제 머리에 뇌출혈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이게 이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뇌부종이 생겨서 결국은 혼자서 자발호흡이라는 거는 내 힘으로 혼자서 호흡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자발호흡이 불가능하게 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보호자 그
이 남성의 경우에는 부인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부인이 그래서 호흡기를 떼달라. 우리는 경제적으로 이분을 연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 또 계속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약속도 없지 않느냐. 호흡기를 떼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의료진은 안 된다. 이제 의료진은 이제 저희가 대법원 판결문을 봤는데 우리가 치료를 다 해줄 테니까 돈이 없으면 그냥 떼먹고 도망가라 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보호자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보호기를 떼달라라고 했고 결국 이제 주치의하고 전문의가 판단을 내려서 알겠다. 그렇게 원한다면은 집으로 이제 이송을 해서 보호기를 떼자라고 합의를 보게 됐죠. 그리고 레지던트가 같이 이제 응급차에 동승을 해서 가서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이제 호흡기를 뗐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환자는 호흡기를 떼고 5분 만에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은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이 의사 3명 그리고 배우자 모두에게 살인 방조죄를 적용을 했거든요. 결국 대법에서까지 살인 방조죄다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아, 이게 우리가 공부를 했었지만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살인죄는 아니고 또 살인 방조죄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정정을 하자면요. 안에는 살인죄 죄책을 그렇죠. 졌고요. 의사가 이제 3명이 등장을 하는데 담당이랑 주치의랑 그다음에 그 이제 수련이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2명이 의사 2명이 살인 방조죄의 책임을 졌고요. 나머지 1명은 이제 무죄 판단을 받았었죠.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살인을 하려는 사람은 배우자 살인죄고 나머지 사람은 살인에 도움을 줬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장치를 떼면 죽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한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이 사실 뭐 의료계에서도 화제가 됐지만 제가 이 사건 나올 때 신림동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시생이었는데 저도요. 예, 예. 고시생일 때도 이 사건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이것도 살인죄 방조범이냐 문제도 있었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법률적인 논쟁이 있었는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면 나 좀 치료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 병원이랑 의료 계약을 맺잖아요. 근데 나 이제 치료 필요 없어. 나 그만할래 하는 이 결정권을 존중해 줄 것이냐 아니면 의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환자가 왔으면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그런 어떤 병원의 의무, 생명권의 존중 이걸 더 존중할 것이냐 이런 좀 이런 문제에 화두를 던진 그렇죠. 그런 대표적인 네, 사건이에요. 맞아요.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당시 수련이 레지던트라고 하잖아요. 이게 당시에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 큰 파문이 있었던 게 제일 처음에 문제가 됐던 게 레지던트. 왜냐하면 호흡기를 직접 뗀 그렇죠. 행위를 한 사람이 레지던트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수련이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이제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자리에 가면 안 된다. 환자들이 어떤 요청을 하더라도 내가 책임을 지지 말아야 된다.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했었던 그 걸로 당시에 기억합니다. 의료계하고 법조계와도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 맞습니다. 때문에. 예. 이거 말고도 우리 실제 그 사례 보면 좀 마지막에 이렇게 사실상 좀 회복이 불가능한데 억지로 막 치료비도 없는데 끝까지 막 연면장치 넣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사실 이 이전에는 환자들이 연명장치면 우리가 흔히 호스 꽂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호스 꽂아가면서 꼭 이렇게 호흡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가 내가 죽음만은 집에서 하고 싶다라는 문화도 많아서 사실 그 이전에는 의료진들이 정말 불필요한 연명 의료였다면은 집으로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 이후에는 정말 불필요하게 호스를 꽂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가족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절대 못 뽑아줘 이런 그렇죠. 분위기가 형성된 이게 거죠. 2004년도 대법원 판례였는데요. 그때부터는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김할머니 사건 있었죠. 그때부터 좀 바뀌었는데요. 네, 그때부터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병원에서 계속 그 보호자가 퇴원을 원하더라도 아니면 본인이 퇴원을 원하더라도 계속 거부하고 연명 치료를 계속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좀 그 소개가 됐던 사건이 김할머니 사건인데요. 병원 측에서 계속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하니까 보호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이게 처음에 김할머니가 수술을 했던 건 2008년 2월인데요. 당시 김할머니가 75세였는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 도중에 뇌 손상을 입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조장치를 이제 그 호스를 꼽고 연명의료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가족들 그때 자식이 4명이 있었는데요. 자녀분들이 이게 좀 치료가 굉장히 언제 끝날지 모르고 본인들이 좀 치료비도 부담이 되고 그렇다 보니 연명 치료를 중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할
할머니 본인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 연명 치료를 중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병원에 전달했는데 병원에서 거부를 했고 그걸 서울 서부지법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관할인 서울 서부지법에 소송을 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1심 재판에 당시 민사재판 그 부장판사가 김건수 부장판사님이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 판단하셨을 때는 이제 그 가처분 신청을 낸 거에 대해서 병원에서 허락하지 않는 게 맞다. 가처분 신청을 받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 계속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이게 대법원 판결에서 2009년에 이제 존엄사를 허용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서 그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때 네. 문제는 뭐냐면 존엄사를 이제 허용했는데 이 뗐거든요. 할머니 너무 또 오래 또 사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달을 더 사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총 201일, 200하루를 더 사셨는데요. 그게 2009년에 연명장치를 뗐는데 2010년 1월 12일까지 그렇죠. 살아 계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도 고민을 많이 하고 의료계도 고민을 많이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막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이 대법원에서는 무의미한 이런 치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신체를 훼손하는 생명을 침해하는 걸로 봐가지고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시켰긴 했는데 사실 그때부터 이런 논의가 됐었고 법안이 아마 그때부터 태동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노인 실태 조사를 보면은요, 65세 이상 어르신의 10명 중 9분이 이렇게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고요. 또 그 중에 또 92.4%는 이렇게 연명 의료를 내가 결정할지 말지 이런 거에 대한 법이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답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그 법안 발의의 계기를 만들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보면 2010년에는 뭐 종교계 반대로 제도화하는 거에 이제 실패를 했고 계속해서 뭐 2012년, 그렇죠. 2013년 그러네요. 계속 그 권고안만 마련되고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2015년에 이제 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제 의결이 돼서 2016년에 1월 8일, 올해 1월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좀 기념비적인 맞아요. 좀 사건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김할머니 사건 때 봤지만 연명 치료를 중단해줬는데도 불구하고 200일 이상을 살아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교계나 의료계가 봤을 때는 또 종교계가 봤을 때는 야 삶이라고 하는 게 법에서 어떻게 정할 수 있느냐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반대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 걸렸거든요. 2016년 1월 8일 며칠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은. 정말 따끈따끈한 법안이네요. 네. 제가 당시에 그 김할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막 갓 입사한 수석 기자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첫 했던 그런 미션, 선배가 저한테 첫 주신 미션이 김할머니가 좀 위독하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 매일 세브란스로 200일 출근해라라고 동안. 했었는데 근데 제가 입사한 게 12월이었는데 한 달 열흘 동안을 제가 언제 돌아가신지 늘 그날이 위독하다라고 하셨어가지고 매일 출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그 이후에도 쭉 어려운 일이 있어서 2016년에 통과가 됐는데 저희가 19대 국회에 들어서 이제 관련 법안이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발의된 법안이 총 7건 정도 네. 됩니다. 근데 이 법률안이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논의도 많이 돼야 되고 좀 심도 깊은 얘기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단어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좀 신중을 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법률안 다들 보셨겠지만 좀 이례적으로 법안에 대해서 용어에 대한 설명이 좀 자세히 네, 들어가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치료인지 의료인지 그리고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건지 중지하는 중지할 건지 것인지.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용어 설명을 어떻게 선택했고 왜 선택했고 그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다 조심스러우니까 이게 그렇죠. 너무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 대한 이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29자가 될 수밖에 없고 맞아요. 논의가 계속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윤성 네.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소장은 모든 내용이 각각 첨예하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정말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요, 그 종교계에서는 어떤 얘기도 나왔냐면, 존엄사라는 말도 이상하다. 그 표현도 맞아요. 조심스럽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솔직히
그 존엄사, 뭐 여기 법조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해서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일반인들은 그러니까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 사이에서도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 이렇게 세 개 구별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존엄사 안에 안락사가 다 들어가는 거다. 뭐 이런 그렇죠. 분도 있고 물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절대 우리 지금 사회상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안락사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적극적 안락사 이런 거는 뭐 독약을 직접 주입하는 그렇죠. 그런 안락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용어 선택부터 이 그 종교개건 또 각자 이 생명권을 특히 중시하는 입장 쪽에서는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 네. 어찌 보면 7년 걸렸지만 7년이 빠른 걸 수도 빠른 있어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죽음에 관련된 법입니다. 맞아요. 죽음에 관련된 법이 어떻게 인간이 쉽게 정할 수 있겠습니까? 7년 걸린 것도 어쩌면 빠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법안 제안 이유를 제가 좀 보니까 한자의 연명으로 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한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뭐 존엄과 가치를 보장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인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말기 암 환자 같은 경우 호스피스 이용률이 지난해에 13.8%밖에 안 되고요. 국민 절반 이상이 마지막 장소가 집이길 사실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실제로 이 국가별 따라서 이제 완화 의료의 정책을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죽음의 질 지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삶의 질을 얘기하는 것처럼 죽음의 질 지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에 80개국을 상대로 평가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18위를 기록했습니다. 18위, 예. 80개국 중에 18위면은 뭐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총점은 73.7점이었는데 그 중에서 연간 사망자 가운데서 완화 의료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되냐라는 항목을 좀 들여다봤더니 그 비율이 5.6%. 그러니까 말기 암 우리나라 현재는 이제 말기 암 환자만 완화 의료가 가능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기 암 환자 중에서 완화 의료를 받은 그 비율이 5.6%여서 33위 아주 낮은 그런 지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호스피스에 대한 시스템이나 체계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영국이 1등이라 그러는데 영국은 어떻습니까? 영국 2010년과 2015년 두 차례 조사를 했는데 영국이 1위입니다. 영국은요, 이 호스피스 이용률이 아까 우리나라 얼마였죠? 13.8%죠. 네. 95%입니다. 그러니까 말기암 환자가 막 적극적으로 병원에 끝까지 그 사망 전까지 병원에서 호스 꽂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그만하겠다. 대신 호스피스를 이용해서 완화 진료를 받으면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했던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용률이 95%인데요. 이게 몇 개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37세 그 항공사 승무원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비오지킨 림프종이라는 그러니까 암 일종의 이런 진단을 예. 받았는데 이 암이 이제 온몸에 막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치료 불가, 이제 곧 사망만 남겨놨다 이런 선고를 받았는데 이 여성도 호스피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굉장히 근데 젊은 나이였는데. 37세면 네. 동갑 아니십니까? 죄송합니다. 나이 뭐 밝히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진행이 처음이라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의사가 이 여성의 이제 한 사망하기 직전에 이제 며칠 전에 물어본 거예요.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여성이 말을 길렀어요. 내가 사랑하는 말한테 마지막으로 먹이를 주고 싶다라고 했더니 의사가 병원 앞으로 이 말을 세운 그 말을 트럭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그 말에게 먹이를 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그 후에 이제 그 여성이 이제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뭐 이런 사연도 있고요. 또 한 사연도 좀 가슴이 찡한데 노숙자예요. 이번엔 남성분인데 이분도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호스피스를 선택을 했는데 이분은 노숙자인데 큰 개랑 같이 살았던 거예요, 길에서. 그러니까 자기 소원은 이 개와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다 해서 이 병상에 개와 같이 누워있었어요. 와. 네. 마지막을. 저도 그런데 기억이 나요. 말기암 환자인데 뭐 이런 거 많이 꽂혀 있지도 않아요. 당연히 호스피스니까 근데 편안하게 물론 몸은 수척해 있지만 눈빛만은 편안하게 그 강아지를 그 개를 안으면서 이제 마지막을 맞이했다 이런 사연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가 이제 한 2년 전에 말기암으로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모습을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뭐 어떻게 아직까지 선택 그런 거 할 상황은 아니지만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자기가 있고 싶은 사람하고 편하게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웰다잉이 아닌가 그 생각이 그렇죠. 조금 들긴 하네요. 되게 부럽네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그게, 그러니까 시스템도 마련이 안 돼 있고, 주변에서 호스피스 간다는 그렇죠. 사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병원에 누구나, 걔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예. 누구나 가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부러운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여기 질문은 뭐 뜬금 질문인데 마지막에 누구랑 같이 있고 싶습니까? 가능하다면 네. 박서준 씨랑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박수진 씨가 누굽니까? 탤런트 박서준 씨 이번에 하길 바랍니다. 큰일 날 소리. 혹시 방송 보고 계시죠? 가능하다면 말이나 걔 얘기를 하시라고 제가.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잘못 던진 것 같네요. 예. 근데 호스피스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순히 항암 치료를 그만한다라는 것보다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치유를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져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오래 전에 이미 시행이 됐었나 보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 웰다잉 논란이 세계 각국에서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 존엄사에 대한 첫 판결은 1976년 미국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식물인간이 된 이분도 굉장히 젊었어요. 21살인 딸 아유.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게 뉴저지주의 대법원이 허용을 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이게 세계 최초의 존엄사를 허락한 입법 국가가 있거든요. 네덜란드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덜란드는 좀 뭔가 파격적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지 네덜란드가 최초로 이제 합법화를 시킨 나라예요. 근데 이제 1973년도부터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운동이 이제 시작이 돼서 좀 오래 걸렸어요. 한 30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제 논쟁이 되다가 2002년 4월에 안락사 허용을 인정하는 법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효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좀 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좀 그 논쟁이 일찍부터 네. 좀 시작된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그 안락사에 대해서 허용하는 국가들이 네덜란드도 있고요, 뭐 스위스, 태국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네. 프랑스도 된 인정했다고 걸로 제가 얼마 전에 베네룩스 3국 그러거든요. 베네룩스. 그쪽 네. 서유럽 쪽에서는 많이 좀 발전한 걸로 보이고 아무래도 노령화가 좀 일찍 진행된 나라일수록 이런 고민들이 먼저 있었던 것 같네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네. 병원도 많다고 그러거든요. 네, 맞습니다. 스위스에는 특히 4곳이 안락사를 지원하는 곳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한 곳인데 디그니타스 병원이라는 곳이 유일하게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국적이어도 그 나라에서는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지만 여기 왔을 때는 여기서 안락사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매년 안락사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2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세계 각국에서. 안락사 여행. 네, 세계 죽음을 각국에서 안락사 위해 여행을 떠나는 그렇죠. 그런 죽음을 위한 여행이네. 예. 죽음을 위한 맞습니다. 여행.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1998년에 이 병원이 문을 열었는데요. 지난해 지난해 기준으로 1,905명이 이 병원에서 안락사를 선택했는데 이 중에 외국인이 1,749명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근데 비율이죠. 스위스 같은 경우는 경치도 좋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만약에 내가 어디서 이제 선택을 한다면 저도 스위스라는 나라가 상당히 조금 매력적일 것 같긴 합니다. 매력이란 말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장소도 자기가 정할 수 있다면 네. 괜찮을 것 생각이 드네요. 스위스까지 가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박지윤 변호사의 부자. 그럼 제주도 부자시구나. 제주도 네. 정도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그러면, 네. 그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비용 네. 말씀하셔서 얘기가 났는데 작년 여름에 굉장히 인터넷으로는 화제가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인 자매 2명이서 이제 어머니가 안락사를 원하는데 그 비용을 모금하기 위해서 자선 파티를 열어서 그게 좀 인터넷상에서 SNS를 통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자매 이름이 타라 오레일리 베이커랑 로즈 베이커씨인데요. 그 지난해 8월에 어머니가 제키 베이커 씨인 어머니가 조덤사를 원하는데 본인들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머니를 보낼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어머니가 강력하게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위해서 자선 파티를 엽니다라는 그런 그 제목을 내걸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2015년 2월에 사고로 신경손상 장애를 입게 되었대요. 근데 그게 굉장히 고통이 심한 그렇죠. 신경 일종이니까. 신경의 일종이니까 굉장히 고통을 호소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좀 자선 모금을 했고 비용이 1,02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8,000 유로 정도 됐었는데 그 비용을 모금하기 위해서 자선 파티를 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 입장에서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통을 줄여주고 싶죠, 당연히. 그건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위해서 모금 파티를 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머님을 보내드렸다라고 쉽진 생각하기에는 좀 우리 정서상 그렇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어렵죠. 저 같아요. 역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제 사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영화를 보면 그냥 이랬다가 내가 죽으면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정말 말기암이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폐암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간호사한테 어느 정도 고통이냐 물어보니까 항상 그 산에서 8분응선, 9분응선 넣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폐 기능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힘들겠구나. 아버지가 많이 힘들다는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네. 좀 빨리 좀 어떻게 안 되느냐.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생각이 지금 납니다. 이 웰다잉 얘기를 하면서. 뭐 우리 김 기자님도 네, 맞아요. 저도 시어머님이랑 같이 사는데 저희 시어머님은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이른이 넘으시면은 그쵸. 다들 그런 비슷한 생각들을 하시고 또 친구분들도 만나시면 다 비슷한 얘기를 하신대요. 정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복을 지었으면은 80까지 살다가 이틀 아프고 저 세상으로 가는 거. 그렇죠. 그게 정말 가장 큰 복이다라고 최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웰다잉법 얘기를 저하고 나누시다가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내가 호스 안 꽂고 죽을 수 있는 거냐? 그건 미리에 뭐 각서라도 써야 되는 거냐? 친구분들하고 우리가 공증이라도 받아야 되냐? 뭐 이런 말씀까지도 하신대요. 질문을 와 그렇죠. 관심이 많으시네요. 아까 말씀하신 거 그 영국인 자매하고 어머니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가 8월에 모금 파티를 했었는데요. 그 몇 달 뒤인 11월에 그 스위스 말씀드렸던 그 병원으로 가서 어머니가 평안하게 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이 직접 독극물을 투입하고 뭐 이렇게 한 건가요? 그 스위스 형법상 네. 직접 그 의사가 독극물을 투약하게 되면 좀 그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제3자가 먹여주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 극약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때문 의사가 처방을 하면 그 독극물은 본인이 마실 수 있죠. 네. 이게 좀 결국 특이하네요. 조금 적극적 안락사 같이 보이긴 하는데 네. 이제 적극적 어떻게 안락사인데 보면은 자살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자살 방조죄 뭐 이런 그렇기도 하네요. 느낌이.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 외국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안락사가 우리나라는 사실 적극적 안락사는 안 되고 그렇죠.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는 좀 비슷한 개념인데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고 근데 외국에 따라서 적극적 안락사도 허용한 데가 있나요? 근데 이게 지금 버튼을 눌러서 독극물이 딱 투약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의사는 내 손으로 누르지 않았어라고 하겠지만 일단 의료진이 독극물을 호스에다 넣어준 거잖아요. 갔잖아요. 처방을 네, 내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버튼을 눌렀을 때 내 몸에 이게 들어오게 된 건데 그렇다면은 이게 참 이렇게 법의 문외한인 저로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극적 안락사로 이게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그렇죠. 예. 예, 그 사람의 생명을 어쨌든 인위적으로 그 단축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적극적 안락사로 똑같죠? 봐야겠죠. 이 방식만 다른 거지 본인이 직접 하는 거지만 그 여건을 마련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독극물 여건을 마련해 적극적 안락사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는 좀 공감하는 측면이 있는 게 제 가장 가까운 분이 사망을 하며 돌아가시면서 봤기 때문에 조금 공감을 사실 합니다. 어디에서 죽느냐가 누구와 함께 죽느냐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그 질문을 네. 드리고 저는 싶었는데 장소도 중요하고요. 누구도 중요하고 그 모두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옆에 있을 때 그리고 어디서 죽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는 게 아닐까요? 아니 스위스일 수도 있고 집으로 가고 싶다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자기 편안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보내달라고 제가 또 아는 사람 중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암인가 말기 그런 거였는데 마지막에 꼭 집으로 좀 데리고 날랄라. 집에 가서 딱 깨셨대요. 원래 의식이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운이 조금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마지막에. 생각하는 게 마지막 장소를 자기가 가장 편안하고 좋은 곳에서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보내야 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30년 넘게 죽음의 여정에 놓인 말기 환자들의 마지막 동행자이자 환자 가족의 보호자로 살아오신 노유자 수녀님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까, 수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녀님. 수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말기 환자들과 함께 했는데요. 웰다잉법 들어보셨죠? 이 통과된 네.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기쁘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호스피스 완화의료법이
우선적으로 정착 확산된 후에 연명의료에 관한 법이 통과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큽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직도 왜냐하면 호스피스 기관 하면요 죽으러 가는 곳으로 오해하는 저희 분들이 아버지도 많아요. 좀 그러셨습니다. 예. 예, 그렇어요. 그래서 죽으러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정말. 네, 그래서 호스피스는 그 말기 환자들의 총체적인 고통 다 아시겠지만 즉 신체적, 사회심리적, 영적인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그냥 편안하고 품위 있게 잘 끝까지 사시다가 평화롭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팀이 잘 돌봐주는 그런 활동이니까 호스피스 기관이 많이 확충되고 그런 체계화된 시스템 정비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호스피스 필요성 말씀해 주셨는데 만나신 분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분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기억나는 환자는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한 예만 네. 이제 들면 얼마 전에 40세 말기 뇌암 환자를 가정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환우에게는 젊은 아내 7살 된 딸이 있었는데 딸요. 이제 방문해 보니까 막 어쩔 바를 모르고 막 저희 붙들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40살입니까? 남자분이? 네, 아. 아니 그 이제 남자분도 그렇고 가족들도 아. 예, 그래서 제가 만나는 이제 대부분의 말기 환자들과 가족들은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죽음도 조금 예측했지만 그 죽음에 대한 공포도 힘들어하고 막 두려워하고 슬퍼만 하면서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네. 그분들의 사정 그런 말을 좀 잘 들어주면서 충분한 시간을 함께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아직 이제 사랑할 시간이 남아 있다는 거, 또 작은 희망, 그런 바람이라도 좀 이루어줄 수 있거든요. 서서히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가족과 함께 그 남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의미 있고 보람된 시간을 이제 보내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말씀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수녀님께서 말씀해 줬다 그 말씀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슬퍼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해라 이 말이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은 누구나 이제 언젠가는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을 잘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 게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이신데 아, 죄송합니다. 예. 개인 차이가 있고 다 그렇겠지만 간단히 제 사견을 말씀을 드리면 항상 어렵지만 죽음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죽음을 생각하면요. 현재의 삶은 이제 한정된 시간으로 다가오죠. 생각에서. 네. 그러다 보면 순간순간이 굉장히 소중해지고 더 열심히 현재의 삶을 성실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웰빙 없는 웰다잉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 웰빙 없는 웰다잉. 예. 예,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과 사랑으로 매사에 감사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그냥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웰다잉을 이제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수녀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 노유자 잔 드마리 수녀님 같은 경우는 평생을 호스피스 활동에 전념했었고요. 또 제대로 된 호스피스 인력을 좀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의 말씀 대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녀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수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네. 이게 훈훈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네. 옆에서 이제 그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말기라든지 마지막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려놓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또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본인은 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옆에 가족들은 또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게 제일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죽음이라고 생각이 사실 듭니다. 우리 법안 얘기를 지금 했었는데 이 법안을 조금 뭐 말만 안 갖고 법안 내용을 좀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법안을 한번 좀 꼼꼼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우선 연명의료 중단 대상자가 어떻게 되느냐. 사망이 임박한 사람이 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좀 명확하게 나타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치료해도 회복되기 어려운 사람.
그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서 사망에 임박한 그런 임박한 상태의 사람. 환자여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데요. 먼저 그 전에 평소에 문서로 나는 연명의료 받지 않겠다라는 그 뜻을 문서로 남겨야 되는데 이런 문서를 못 남기고 그런 경우 많죠. 예. 그다음에 의식불명이 되신 갑작스럽게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은 이게 본인의 뜻이다. 본인은 원래부터 이렇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을 얘기해 주실 가족. 그 2인 이상의 가족의 진술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담당 의사 등의 그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미리 이게 써놓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죠. 이 문서라는 게 어떤 문서를 말하는 것이죠? 방금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문서를 이제 구체적으로 용어에 따라서 말씀드리면은 환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평소에 작성하는 사전 의향서입니다. 사전에 내가 내 의향이 어떻다라고 전달하는 그런 문서겠죠. 그다음에 이제 의사가 작성하는 거는 연명 의료 계획서입니다. 즉 의사가 봤을 때 이 환자는 연명 의료를 해서 가망이 있다. 아니면은 연명 의료를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서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환자가 연명 의료를 중단해 달라라고 결정할 때는 이 두 서류의 효력은 같게 작용이 되고요. 이 두 서류는 앞으로 법에 따라서 신설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구 이런 기구가 하나 새로 생깁니다. 이 기구에서 등록하고 보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사전 의향서가 중요하네요. 지금 당장 가서 내가 사전 의향서를 19세 이상만 되면 쓸 수 있는 거고 문제는 이제 지금 몸 상태가 의식이 잘 없어서 본인이 쓰기 어렵다면 딴 사람의 가족이라든지 그 통일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니까 이미 연명 의료 거부를 밝힌 사람이 10만 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작성 기간에 등록된 서류는 1만 건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이 차이가 왜 나는 거고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이런 것도? 아직 이게 법안이 정확히 발효가 된 게 아니라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 10,000건의 서류들은 재확인 작업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의사를 밝힌 게 맞는지 그렇죠. 아니면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재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법안에 말씀드린 그 계획서들 서류에 맞춰서 다시 한번 재작성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아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국민연명의료관리기구가 이 법에 따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막 이 기구에서 막 그러한 일들도 아마 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좀 그렇죠. 궁금한데 그때는 좀 이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뀐 거예요. 삶아 더 살아야지. 난 더 살아야지.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바꿀 수 있죠. 바꿀 수 내가 있습니까? 연명 의료를 중단할 때는 내 결정을 존중해주는 그런 취지의 그 법안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또 안 해야지 또 이렇게 또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럼요. 계속 가서 막 왔다 갔다. 그 문제 횟수 없습니다. 제한 같은 건 없을까요? 횟수 제한. 왜냐면 마음이 너무 계속 바뀌어가지고 그냥 싱거운 사람 소리 들을 것 같아요. 네. 나중에 당신은 10번 이상 지금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나. 아마 이 유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유언 같은 경우는 마지막 유언이 유한 유언이거든요. 유언은 계속 수정을 할 수 있고 철회할 수 있는데 새로운 유언이 옛날 유언보다 앞서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마지막의 의사표시가 가장 중요한 의사표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언과 유사하게 보시면 오바마도 몇 년 전에 부인이랑 같이 연명의료를 자기는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계획서, will이라고 저기는 표현하잖아요. 그런 유언을 남겼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오바마도 이제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기존 대통령 할 때는 좀 잘 보여야 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써놨다가 퇴임하자마자 철회 이럴 수도 그렇죠. 그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사실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본인이 이제 뭐 가족 같은 거 없으면 또 가족들이 제일 없으면 궁금한 됩니까? 점이 네. 그런 건데 아까 임 변호사님이 가족 2명을 얘기하셨는데 외국 사례 그 개와 함께 돌아가셨던 그분처럼 노숙자인 그쵸. 경우 노숙자. 그래서 이 의사를 같이 확인해 줄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연고가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래서 좀 처음 발의된 법안에서는요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뭐 무연고자가 문서를 남겨놨으면 문제가 없는데 문서도 안 남겨놨고 그러면은 가족이 대신해줘야 되는데 그 가족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윤리위원회, 뭐 공용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 이런 데서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처음 발의된 법안에 있었어요. 근데 벌써 우리가 딱 듣자마자 약간 위험성이 느껴지죠. 위험하죠. 네. 그런 노숙자 우리가 정해줄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가족들이 누가 구성되고. 그렇죠. 예. 가족들이 왜 결정해줬냐면 가족들은 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옆에서 지켜봤던 가장 사람이에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죠. 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의 의사를 대신해 줬는데 이런 사람들은 전혀 알 길이 없으니까 좀 위험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 검토하는 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죽음은 내가 선택한다는 이게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은 빠진 게 아닌가. 제가 봐도 이걸 넣었다 그러면 사실은 입법 취지와 안 맞을 가능성도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그 연명의료 중단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게 중단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그 치료가 더 이상 치료가 아니라 생명을 연장하는 그 수단에 불과한 것들 있잖아요. 뭐 인공호흡기라든지 뭐 혈액투석 아니면 막 심폐소생술 하고 네. 이런 것만 이제 중단할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진통이 너무 심하니까 진통제 투여라든지 그렇죠. 뭐 물, 영양 이런 건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계속 공급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착각하는 게 그냥 굶기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더 이상 적극적 치료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소극적으로 진통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나라마다 달라요. 그 얼마 전에 그 프랑스에서 통과된 그 법에 의하면 거기는 그러니까 물 안 주고요. 영양분 안 줍니다. 안 주고 수면 유도제를 줘요. 그건 알수 있겠다. 아니, 잠들면서 사망하게. 저는 속도를 아주 빠르게 그렇죠. 하는. 아버지 보니까 오히려 좀 마약류라 그러나요? 수면 네, 네, 같은 네. 그런 약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진통제 드는데요. 말씀하시는 거죠? 마약류의 네. 진통제. 근데 물보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아픈 사람한테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제가 뭐 호스피스 막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그 몰핀 투여하고 이런 게 구토를 계속 유발한대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잘 때 잠을 자는데 막 아기들 깨는 것처럼 막 20분, 30분 간격으로 깨는데 자기가 언제 토할지 모르니까 가족들한테 민폐가 될까봐 봉지를 이렇게 들고 들고선 잠을 자다가 계속 깨서 이제 토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 사실 뭐가 맞는지 좀.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법은 큰 틀은 만들어졌는데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시행령이라든지 또 의료계에서 또 그런 것들을 또 더 네. 뭐 해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기본적으로는 우리 저희가 의학 지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허락한 대로 해야 되겠죠. 맞아요. 예. 의사 선생님 계시면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서 산소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고 양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인공호흡기는 또 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는 산소의 건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산소 공급하는 거는 두고요. 인공호흡기는 사실 인공적으로 억지로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연호흡을 예. 말하는 건가요? 환자분들 왜 이렇게 코에 꽂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건 이제 호스. 산소를 이렇게 네. 공급해 주는 건데 아. 그건 자발호흡이 맞아요. 될 때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아예 자발적으로 호흡이 안 돼서 막 삽관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폐에다가 호흡하게 집어넣는. 돕는 거를 그러면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호흡기의 형태가 정말 폐에다가 삽관해서 넣는 게 안 된다는 거고 코까지는 된다는 거고 이게 그 제가 이제 아버지를 봤을 때 네. 제 기억이 나는데요. 아버지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네. 폐암 보니까 자바로 가능할 때는 그 산소가 본인이 산소를 다 흡수를 못 합니다. 한 80%, 90%밖에 안 되니까 네. 그걸 맞추기 위해 산소를 더 넣긴 넣고요. 만약에 저게 서약서 썼거든요. 네. 만약에 혹시나 안 좋은 상황이 오면 인공호흡기는 달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저는 좀 걱정되는 측면이 네. 뭐냐면 이렇게 법도 좋고 이런데 사실 돈도 많이 들잖아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들죠. 중증 질환자 같은 경우는 병원비 상당히 듭니다. 하루에 뭐 수백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일각에서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이런 결정을 또 하면 어떡하냐. 가족들이. 이게 문제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실제로 이게 지금 이제 죽음의 계급화를 불러올 거다라는 그런 논쟁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말기 암 환자들이 사용한 돈이 1년에 1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일수록 가족들이 먼저 이제 연명 의료를 못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족들의 부담을 아는 그 환자들이 저는 연명 의료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경제적인 부담을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으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암 환자 떠나고 나면 남는 건 빚더미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부담이 자칫하면은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아서 아니 지금 저는 걱정이 돼요. 보면 저는 의사들 다 믿지만 혹시나 오판도 할 수 있거든요. 오판이라고 맞습니다. 지금 계속 네. 얘기하지만 김할머니 사건은 당연히 떼면 그냥 바로 어떻게 보면 돌아가실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200일 이상을 사셨거든요. 결국 의사가 오판할 가능성은
무조건 존재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건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김할머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200일 이상 좀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 200일 동안의 병원비를 누가 내느냐를 두고서 가족과 병원 간의 소송이 또 계속 그렇죠. 지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 대법원이 이제 병원에 이제 가족들이 일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비가 사실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고 그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도 계속 인지를 하고 있고 문제 제기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좀 찾아봤는데요. 마지막 통과가 될 때까지 문정림 의원이나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혹시나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부작용이 없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논의를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 법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쟁점 중에 하나가 경제적 문제 같아요. 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쉽게 조금 판단할 수 있어요. 특히 이 법의 취지는 제가 봤을 때는 환자의 본의를 잘 파악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의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제 그걸 적어놨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혹시 미리 그런 것들을 사전 의향서를 안 적어놨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옆에 항상 있잖아요. 물어보기로 해요. 엄마, 아빠 어떻게 가면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그냥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죽게 놔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가장 많이 알거든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에서 그 경제적 그거를 고려해 가지고 그 환자의 뜻하고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고민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이제 아직 뭐 체계를 잡혀가는 과정에 있기도 하지만 좀 그 국민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가고 알 수 있게 좀 교육도 하고 그런 그렇죠. 프로그램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건지를 알아야 사전 의향서를 내가 써야 되는지 맞아요. 말아야 그렇죠. 되는지 뭐 아니면 부모님의 의향을 사전에 파악해 놔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알아야 좀 준비를 하니까 교육 같은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네. 이 법이 이제 만들긴 만들어졌지만 교육을 해가지고 많이 홍보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순아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필요한 거 호스피스 그 기관을 더 만들어야 된다. 지금 전국에 한 60개의 호스피스 등록 60개. 기관이 있는데요. 병상이 1000여 개밖에 안 된대요. 맞아요. 이러면 전체 말기 환자의 한 10%, 15%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말기암 환자예요. 그런데 더 이상 병원에서 이렇게 의미 없는 연명 의료는 하고 싶지 않다. 저 병원을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쨌든 진통은 줄여줘야 되고 뭔가 좀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호스피스 기관이 좀 더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그 기관 마련이 좀 어렵다면 사실 아까도 우리 앞에서 쭉 얘기를 했지만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그렇죠.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기관이 마련되기 좀 어렵다면 그 전에 가정으로 이제 호스피스가 오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좋은 그러니까 방법이네요. 가정이 네. 기본이 되고 어떤 뭐 의사나 간호원들이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 가정을 방문해서 진통제를 놔주고 뭔가 이런 식으로 좀 교육도 좀 해주고 이런 방법대로 또 하는 것도 좀 고안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1년 6개월 정도 남았나요? 시행까지? 맞아요. 네. 2018년부터니까 그때까지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호스피스 하는 분들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 수녀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지 집에 저는 방문하는 거 정말 좋다 생각이 들거든요. 집에 가서 우리 완화 치료도 해주고 마음적으로 도움도 많이 주세요. 저희가 보니까. 맞아요. 사실 외국에는요, 외국은 이 가정 호스피스가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될 경우에 병동으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거 많습니다. 교육도 마련해야 되죠. 홍보도 해야 되죠. 호스피스 기관도 만들어야 되죠. 예산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뭐 시행령, 시행규칙이 계속 또 만들어질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마 짧은 기간이지만은 아마 정부가 엄청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새 법안이 2018년, 아마 2년의 지금 유예 기간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요 기간 동안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 걸로 보이는데 만약 2018년도에 법이 이제 시행이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또 기대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병상 자체도 부족하고 또 호스피스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병상도 늘어나고 병원도 늘어나고 또 호스피스를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면서 어떤 일종의 산업적인 효과가 생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형 병원들이 워낙에 중환자실이 이렇게 순환이 안 됐었기 때문에 장례식장으로 돈벌이를 많이 한다라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 많이 그런 얘기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호스피스를 하게 되면은 굳이 이 대형 병원에 끝까지 머물러 있다가 돌아가실 필요가 없으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장례 사업 같은 경우 그리고 추모공원 건립 사업도 이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법을 만들었던 그 취지겠죠. 국민 모두가 내가 삶과 이별하는 어떤 순간에 있어서 나의 결정에 따라서 좀 품위 있게 아프지 않게 그렇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어쩌면 이 법이 죽음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이제 우리가 소유기 첫 시간을 지금 가져봤는데요. 뭐 저도 막 진행을 좀 어색합니다. 어색하고. 아닙니다. 어색하고 이게 표준말을 잘 못 써서 좀 시청자 여러분 죄송스럽기도 하고 막 소감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특히 우리 아주 미인이신 이지상 기자님. 저 태어나서 신부 화장 이후로 처음 해보는 방송인데요. 방송 화장인데요. 어색함이 많고 실수도 많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매일매일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화장을 신부 했다고 하니 화장. 저는 네.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일단 한번 깜짝 놀랐고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제 주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그렇죠.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서 근데 이게 2018년까지이기 때문에 그 2년 동안에 병원에서는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당장 안 되고 2018년부터 되는데 나 연명을 안 할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생기고 있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면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세밀하게 그런 분들의 니즈를 다 만족시켜 줄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도 현장 이야기도 좀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 뭐 현장을 잘 우리가 몰라서 얘기하는 건데 앞으로 이제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또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얘기들도 앞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임방글 변호사님은 우리 이 프로가 어쨌든 이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법을 좀 더 쉽고 이렇게 정말 쉽게. 쉽게 전해드리려고 만든 우리 프로그램인데 저도 오늘 최대한 쉽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셔가지고 그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이쁘세요. 네. 다음에는 더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양진 변호사님도.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뭐 굉장히 기대가 많았던 그 프로그램이었는데 법안 뭐 통과됐다 이러면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마는데 제가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공부하고 배우고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좀 뿌듯합니다. 이 법이라는 게 사실 딱딱하잖아요. 딱딱한데 저희 변호사들은 이 딱딱한 법을 국민들한테 쉽게 말하는 그런 어떤 그런 번역가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막 이 서유기 우리 프로그램이 그런 역할을 아마 충실히 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더 쉽고 재밌는 얘기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